오늘 동아일보에 논설위원 한 명이 아주 재밌는 칼럼을 썼습니다. 미국이 무섭고 돈 떨어진 김정은. 자, 북한이 나라인데 어떻게 천안함 이렇게 피격을 시켰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요. 남해 해역에 잠수함을 보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한국의 함정을, 군 함정을 격침시키고 도망간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허접해도 그래도 북한이 국가인데, 근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요, 연평도에 그냥 포격으로 민가까지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해병 대원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은 그럴 수 있는 나라예요. 천안함을 어떻게 피격했을까 하는데 백주 대낮에 그냥 연평도를 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남는 나라죠. 그리고 거기 한 기사가 있어요. 모 재벌 회장이 아들이 맞고 왔다고 가죽 장갑을 끼고 술집에 찾아가서 물었어. 그것도 종업원들을 팼는데,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근데 아무도 그 그룹 안에서 회장님을 막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가 결정하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구조. 그것이 평양식 의사결정 구조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2001년 9월에 9.11 테러 몇 주 뒤에요, 부시 대통령이 매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수색구조작전 현황을 챙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간도 치고 이라크도 치고 싶은데 미군 전투기가 이렇게 적진에 추락해서 이걸 구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갖다가 만들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간을 공격할 수 있지. 그게 되기 전에 우리가 공격을 하면 이 조종사는 죽지 않겠냐. 이렇게 합참 의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아프간 탈레반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도 엄청난 돈을 쓰면서 하루에 몇백억이 날아가겠죠. 기다리면서 그 전진기지가 구축될 때까지 이 부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챙기는 일밖에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전장에 버려진 병사 한 명을 구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미국의 그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뒤에 버려두지 않는다. 마지막 한 명까지 구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런 조직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굴러가는 나라인데요. 지금 미국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북한을 코피작전한다, 뭐 이게 약화됐단 말도 있지만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평양 대동강변에 옛날에 미국 이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해가 그 과정에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애미기다가 나중에 선원들만 풀어줬지요. 그 배를 대동강변에 우리가 미국 걸 납치했다고 북한이 자랑스럽게 매놨어요. 그거를 미국이 그러니까 미사일을 쏴서 날려버리면서 북한에 한번 본때를 보이는데, 북한이 그거 날라갔다고 미국하고 죽자고 싸움을 벌이기가, 또 남측을 공격하기가 위험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이 점차적으로 북한을 버릇을 고쳐 나가겠다, 이런 작전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폭이 보면 뭐 동네 경찰 정도는 뭐 미기기도 하고 조지기도 하고 하는데, 조폭 두목이 잡혀갔다고 조폭들이 검찰청사 앞에 가서 뭐 검찰총장 나와라 이런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상대가 어느 정도 저건 내보다 더하다, 내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다고 생각되면 조폭들도 발만 구르지 어떻게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을 다룰 때 지금까지 이 북한을
다룬 방식과는 다르게 북한을 조폭으로 인식한 검찰처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은 그냥 조폭 보스가 아니라 이제 앵코, 즉 기름이 다 떨어진 바닥난 돈 떨어진 보스인데, 돈과 룸살롱으로 보통 조폭들이 자기 조직원을 다스린다면 평양 정권은 달러와 광산 채굴권 등 특혜를 갖고 당과 인민군을 다스렸는데 국제 제재로 그게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공세에 나서서 한국을 꼬드겨 가지고 좀 땡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핵을 유지하고 ICBM만 종결하는 식으로 뭘 해볼라 하는데, 이런 조폭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애척 불허의 한반도 정세에 문재인 정부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랑이 등에 재수가 좋아서 올라탈 수는 있어도 내리기가 어려운 게 호랑이 등입니다. 말 등에 타면 말을 세울 수 있지만 호랑이 등에 타면 탈 때는 자유지만은 타서는 못 내리고, 내리면 잡혀 먹여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등에 탄 신세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만 호랑이 등에 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호랑이 등에 탔고 둘 다 호랑이 등에 탔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지가 자초한 거지만 문 정권은 피해갈 수 있는 일을 애써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문 정권요, 더 이상 밀고 가기 전에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힘이 있으니까 해명을 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반드시 이 백투더 제로로 돌아와서 이 문제들이 캐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이 임종석이 레바논에 가면서 시작된 거 아니냐. 중국이 그 직후에 임종석이 오고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이 중국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홀대를 당하고 혼밥 먹고 기자가 주워 터지고 하는 일들이 왜 발생했냐. 중국이 한국 길들이기라 하더라도 이미 중국 가기 전에 11월 말에 한중 간에 산불 등 중국 걸 다 들어주기로 합의가 끝났는데 중국이 왜 그렇게 새삼스럽게 문 정권을 홀대했을까? 그거는요, 중국이 하우스를 열어가 우리 이 안에서 남북이 도박을 하라 했는데 둘이가 저 멀리 중국을 벗어나서 레바논쯤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중국이 기분이 엄청 상한 거 아니냐. 중국이 봤을 때는 둘 다 똘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스가. 이 똘만이 둘이가 내가 내 이 영역에서 너네 둘이가 거래를 하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내 영역을 벗어나서 별도로 둘이 거래를 해. 이거는 게임의 규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너 좀 혼이 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 전이나 후나 안 그러는데 UAE, 레바논, 이건 UAE는 그냥 미끼죠. 저는 미끼라고 봅니다. 가기 전에 최태원을 만났어요. SK에. 자, 지금 임종석이 이 정권의 2인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2인자가 최태원을 독대했다. 아니, 묵시적 청탁이라는 부분이 서로 오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나중에 규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즘 잘 나간다고 SK 최 회장 좋아할 일 아닙니다. 이재용, 신동빈이도 잘 나갈 때 대통령하고 독대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예, 쓰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좋은 일에 쓰신다니 기쁘게 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까 깜빵 갈 일이 되잖아요. 자, 임종석은 왜 최태원을 만나고 난 다음에 UAE를 가다가 레바논은 왜 갔냐? 누구를 만났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UAE 간 문제만 갖고 한국당이 이명박 막아보겠다고 김성태니 홍준표 저 체제에서 싸움을 잘못 걸었지요.
그래서 UAE 가서 뭘 했냐. 뭐 그러니까 뭐 원전 폐기물 이야기도 쓱 까면서 겁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엉망으로 협상을 했니 어쩌니 이래 되면서 국정조사하자니 어쩌다가 임종석이 가서 한국당의 김성태를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없는 걸로 한다고 성명까지 발표하고 끝났습니다. 이 도도한 임종석이 조국도 국회에 안 가는데 한국당에 가서 손을 잡고 웃으면서 서로 없는 걸로 했다고.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잘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고는 그 다음 날은 인사동에서 한국당 빼고 나머지 모아가 또 요거 없는 걸로 하자고 끝냈습니다. 이걸 없는 걸로 하자고 굳이 저렇게 끝내는 게요. UAE 가지고 이 정권이 까서 붙으면 별 손해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없는 걸로 하자고 한 거는 정작 UAE가 아니라 레바논 간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레바논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김정은의 오른팔과 접촉했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제 의문이 틀렸다면 임종석이 UAE부터 레바논에 간 흔적을 5분 단위로 일거수일수족 세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제가 또 물을게요. 그러지 않는 한은요. 그 지금 치안이 불안정하고 헤즈볼라가 잡고 있고 이란 편이고 시리아 옆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시아파 특히 북한하고 연결된 조직들이 있는 여기에서 왜 갔냐.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리면서 문 대통령이 12월 20일 날 중국 갔다 와서 KTX 이제 개통식에 타고 가면서 MBC하고 인터뷰하면서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좀 올림픽 기간에 중단했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사실상 김정은은 이제 올림픽에 참가가 결정됐고 그 직후부터 한 열흘간은 온갖 실무회상들이 베이징 등에서 다 열린 겁니다. 중국에 이제 분노를 가라앉힌 중국에 지원하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식령 스키장 가는 아시아나 비행기 항공 관제에 대한 협정까지도 미리 맺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하면 봅시다. 한 달도 뒤에 있을 일을 우째 알고 한 달 전에 갑자기 안 하던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 놓고는 시침이 뚝 떼고는 길이 험해서 비행기로 가야 되겠다고 선발대가 갔다 와서 선발대 보고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비행기가 이제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러고는 미국 허가가 못 받아서 뜨기 2시간 전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슬쩍 뜨는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올 때 북한 선수단 싣고 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어느 놈이 오는지 잘 세야 된다 하니까 미리 와 있던 15명하고 그때 내려온 32명하고 이래 보니 AD 카드 넣은 뭡니까 46명보다 한 명이 더 많아요. 대가리 쓰고 하나 많네. 제가 분명히 세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버무리다가 그날 저녁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죠. 미스테리맨 2사람이 지금 와 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국 CIA나 이런 데에서 정보를 줬겠지요.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사람도 나중에 AD 카드 받을 거다 어쩌다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이제 보이성 직원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한 기자가 그거 말고 한 명 더 있다. A, B, C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이 다 우리가 북한 갔을 때 담당을 하던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선수단 임원에 뒤섞여 가지고 북한에 공작 요원이 선발대로 왔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만경봉호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판문점으로 온다는 게 나중에 경의선 육로로 온다다가 갑자기 평양에서 원산까지 5시간 김여정의 환송을 받으면서 가고 그때 이제 김여정이 등장했죠. 그러다가 어찌 됐습니까? 원산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또 저 먼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오는데 하루 걸려서 5시 돼서야 묵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언론의 보도에 20톤짜리 트럭 5대 정도가 차양막을 친 만경봉호 앞으로 갔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하니까 지금 통일부는 공식적으로는 어느 기자도 물어오지 않아서 답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뒤로 슬슬 흘리는 부분은 그것이 북한이 가져온
예술단의 각종 장비를 싣기 위한 탑차 2대가 왔을 뿐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통일부가 공식적으로요, 그 트럭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언론사의 기사와 대조해서 해명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부가 북한에 실은 짐이나 또 그 트럭을 통해서 내렸던 짐이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했는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지금 북한 사람이 수백 명이 왔다가 일부는 가고 아직도 나머지는 많이 있는데요. 총은 몇 명이 왔고 그 사람들이 신원이 누구고 이런 것 하나가 고지된 게 없습니다. 그 안에요, 한 몇십 명은 간첩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물건을 밖으로 빼돌리는 부분에 과연 검문 검색이라도 했느냐, 그들이 핵 재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한국의 어딘가에 숨겨놓는 부분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다음 짐을 실을 때 뭔가 한국의 물건이 그 짐에 다시 실려서 가지 않았다라는 보장은 어디 있느냐. 만경봉호가요, 공연히 예술단 싣고 와서 내려놓고 기름 달라고 하기도 전에 기름 주겠다고 서로 쇼를 하다가, 그러니까 기름 달라고 했다가 아이 뭐 허락받고 복잡하면 기름 안 넣어도 된다 하고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조용히요. 그러면 기름을 달라, 식량을 달라, 무슨 전기, 무슨 발전 기름이 어쩌고 이런 거는 다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고, 왜 배가 왔느냐는 거예요. 왜 배가. 자, 육로로 왔을 때 버스에 실어가는 거 한계가 있어요. 검문 검색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자, 비행기로 갔다가 오는데 비행기로 실어 오는 것도, 또 비행기로 실어다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배가 왔다라는 거는, 그것도 만경봉호는 10,000톤에 가까운 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배지요. 그 배가 왔다라는 거는, 그것도 정말로 숙소도 다 오랫동안 쓴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있었잖아요. 만경봉호에 2, 3일. 그리고는 예술단은 서울로 와서 한다고, 서울에서는 워크힐에 호텔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경봉호는 왜 그렇게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 굳이 왔을까요? 원하는 기름을 싣고 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실어줘 봤자, 만땅으로 실어봤자 뭐 100톤요? 그런다면 거기에 기름이 아니라 정말로 기름을 10만 톤, 100만 톤을 살 금덩어리를 실어줬습니까? 왜 배로 왔다가 저렇게 설거머니 바람만 빼는 척 하다가 돌아갔을까요? 저는 이 의문도, 북한이 미친놈이 아니라면 왜 배로 왔을까요? 그냥 무슨 이번에 여러 가지 예외를 만들기 위해서 육항 공로로 이 제재를 뚫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경봉호는 직접적인 제재 대상인 배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색합니다. 그게 과연 북한이 원하는 성과였을까요? 그래서 만경봉호가 온 목적은 제재를 뚫기 위한 부분이고 기름을 받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김정은의 스케일이 과연 그 정도를 가지고 그냥 올 때만 실어주고 한 이틀 자다가 나중에 그냥 돌아가요? 빈배로? 그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희한한 거는, 현송월이 왔을 때 서울에서는 이 1박 2일이죠. 오후에 워커힐에 머물다가 거기서 밥 먹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김여정 일행도 워커힐에, 김영남이도 거기 있었다고 하고, 또 북한의 예술단도 거기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머물던 투숙객들이 갑자기 검색대가 설치되고 어쩌고 통제되고 하면서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SK의 최태원 회장과 임종석 관계. 자, 대선 전부터 SK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웠다 하는 보도. 또 왜 북한 사람들이 전부 SK 소유인 워커힐에만 머물고 밥을 먹었는가 하는 문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관계도
지금 해명이 돼야 될 거라 봅니다. 그 다음 이거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제가 제기하는데요. 이미 했죠. 김여정이 2박 3일간 한국에 있는 동안에 9일날 비행기로 왔습니다. 비행기로 와가지고 김여정, 김영남이 평창으로 이동을 했겠지요. 자,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내려간 이후부터 뭘 타고 어떻게 사라졌는가 하는 게 안 나와요. 자, 김여정, 김영남이 서울로 와서 워크힐에서 좀 쉬다가 평창으로 갔을까?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인천에서 연결되는 KTX를 타고 평창으로 갔을까? 어쨌든 평창에 개막식장의 리셉션에 김영남이 참석을 하고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의 뒤쪽에 바로 김영남과 김여정이 앉아 있었고 아베나 펜스는 문 대통령 왼쪽으로 밑에 하단에 앉혀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의문을 더 제기합니다. 왜 김여정, 김영남을 높은 곳에 배치하고 한국 대통령 부부는 더 밑에 있고 미국 부통령과 일본 총리는 또 밑에 뒀을까요? 정상대로라면 김여정, 김영남이 밑에 가거나 옆으로 저 구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화면에 문재인, 김정숙 위에 김영남, 김여정이 앉아있는 모습이 메인 화면에, 그러니까 방송 중계 MBC 주간사 방송에 계속 잡히고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잡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예의상 겔레를 하면서 저렇게 무리하게 거기 앉힌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자, 그래서요, 김여정이 다음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고 청와대에서 했죠. 또 그날 밤에 다시 이제 올라와서 9일날 밤에 워크힐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날 저녁에는요, 아이스하키 팀 경기를 본다고 강릉으로 갔어요. 그러면 청와대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좀 쉬든지 어떤지 하고 강릉에서 아이스하키 경기 보기 전에 6시 반쯤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최문순 지사, 이희범 무슨 조직위원장 등이 여는 만찬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KTX 타고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아이스하키 경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래 봤어요. 본 다음에 또 서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또 KTX를 타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서울에서 그날 점심은 이낙연 총리가 내는 오찬을 하고 저녁은 국립극장 가기 전에 국립극장 앞에 반얀트리 호텔에서 임종석이 내는 또 만찬을 했잖아요. 그러면 완날 첫날 평창에 가고 두 번째 날 강릉에 갔다가 숙소는 다 워크힐로 한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김여정이 9일, 10일 올림픽 개막식 날과 그 다음 날 이틀을 강릉 가고 평창 갈 때 뭘 타고 갔냐는 것을 정부가 밝히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올림픽 개막식 날 표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외국 사람들 표 못 구해가 발 동동 구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김영남, 김여정 일행을 싣고 태워다 줬는지 그것도 밝히라는 겁니다. 자, 현송월을 그걸 그렇게 대우를 했으면 김여정, 김영남은 아마 그냥 특별 열차가 아니라 특별 열차로 실어다 날랐겠지요. 근데 통일부가 28억 6천만 원을 편성한 부분에는 김여정이, 김영남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가격이 훨씬 비쌀 거니까 지금 발표하면 액수가 커지니까 그거는 지금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비용하고 섞어서 발표하려고 그거는 이번에 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돈에 빠졌습니까? 그것도요, 저는 매우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좀 밝히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이런 거를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요, 정부는 묻는데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